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왜 이렇게 천재가 많은 건가요? IQ 160을 넘나드는 천재들만 모인다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세계 최고의 두뇌를 자처하던 유대계 교수가 있었습니다. 천재를 선별하고 길러온 인재 육성의 권위자,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의 멘토이자 교육계의 전설. 그런 그가 한국 방문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중학생에게 충격을 받고 고등학생에게 굴욕을 당하고 대치동 학원에서 전율을 느끼고 정부 공무원에게 교육 철학을 갈아엎힌 그 남자. 결국 그는 전 세계 교육계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설계하고 시스템으로 복제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천재가 많은 건 운이 아니라 국가 전략인 나라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슈아 블루먼펠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공학부 교수이자 천재 양성 시스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IQ 160을 넘는 학생들을 선별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교육 모델을 30년 가까이 연구해왔죠.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나라의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보고 분석했어요.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독일, 그리고 미국까지. 각 나라마다 독창적인 방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천재를 만들어내는 공식에 가까운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천재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을 뿐 천재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MIT 출신의 박사가 뜻밖의 제안을 했을 때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죠. 한국에 한번 가보시죠. 그 나라는 천재를 시스템으로 양산해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양산이라는 표현이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천재를 만든다는 듯한 어감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의 비유는 제 학문적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천재성은 타고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오랜 신념이었으니까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이라면 K-팝, 반도체, 인터넷 빠른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교육은 아마 입시 스트레스 심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비교적 덜 알려진 교육 모델을 짧게 관찰하고 돌아와 논문에 참고할 자료 몇 가지만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제대로 못한 채 서울의 어느 중학교 교실로 들어섰어요. 아침 일찍 시작된 수업이라 피곤함이 가득했죠. 형식적인 방문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스탠퍼드의 천재 교수라 불리는 제가 중학생들의 수학 수업에서 무얼 배우겠나 싶었고 그저 빨리 끝내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강의실 중앙에 앉아 졸음을 참으며 지루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하나 적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기하학 문제였는데 그때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나왔죠. 그 학생은 조용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보다가 점차 아이의 풀이 방식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 학생은 오일러 공식의 일반적인 풀이를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표준적인 교과서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고의 흐름이었죠. 놀라서 옆자리 교수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방법은 MIT 수학과 학부생들도 어려워하는 접근인데요. 저 학생, 대단하네요. 동료 교수는 웃으며 손을 휘저었죠. 우연히 맞은 거겠죠. 운이 좋았나 보네요. 하지만 칠판 위에서 펼쳐지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논리적 단계가 명료하게 전개되면서도 직관적인 도약이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등장했어요. 마치 오랜 기간 훈련된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세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정확했죠.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학생, 이런 접근법 어디서 배웠어요? 굉장히 독창적인데요. 그 학생은 조금 쑥스러워하며 답했죠. 학원에서 비슷한 문제를 몇 번 봤어요. 그냥 풀이 패턴이 익숙해서요. 학원? 풀이 패턴? 그 순간부터 한국의 학원이라는 단어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수많은 수학 천재들을 가르쳐왔지만 이렇게 독창적이면서도 실전적 해법을 즉석에서 떠올리는 중학생은 처음이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 학생은 즉시 특별 영재 프로그램에 발탁되고 언론에 소개되고 대학에서 특별 입학 제안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선 수학 좀 잘하는 평범한 중이 학생이란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학생이 흔하다는 듯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전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미국 학생들은 작은 발견이나 혁신적 풀이만으로도 자신을 천재라 자부하며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런 자부심조차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을 따라가 봤어요. 복도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며 웃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제가 다시 불러 세웠어요. 혹시 수학을 좋아해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핵심이었을까요? 열정이나 재능보다 의무와 필요성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뛰어난 결과물이 나오는 걸까요? 다음 날 그 학생이 다닌다는 서울 강남의 대치동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이 지역에 특별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 즐비한 학원들, 교복 입은 학생들로 가득한 카페,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수능, 내신, 등급 같은 생소한 단어들. 수학 전문 학원을 찾아갔을 때 원장은 놀랍도록 솔직했습니다. 그는 제 명함을 보자마자 곧바로 핵심을 꿰뚫었어요. 여긴 재능보다 전략이 우선이에요. 미국식 교육과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는 아이의 성향, 집중력, 수리추론 패턴까지 분석해서 커리큘럼을 설계합니다. 사무실 벽에는 학생들의 성적 그래프와 진도표가 가득했어요. 각 학생마다 색깔별로 구분된 차트, 주간 평가 결과, 그리고 취약점 분석까지. 이건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첨단 데이터 분석 센터 같았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이런 접근법은 제가 몸담고 있는 유대인 교육 철학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유대인 교육은 질문하는 아이, 의심하는 사고, 창의적 탈선을 중요시해요. 유대인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끝없이 질문하며 어른과 대등하게 토론하면서 자랍니다. 우리는 천재를 낳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를 배출한 비결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미 모든 가능한 질문과 답변을 미리 설계해둔 듯한 철저히 계산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원장의 말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는 도중에 실수하지 않도록 설계된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만들고 아이들은 그 위에서 달리죠. 궁금증이 생겨 원장에게 물었죠. 그럼 학생이 왜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하냐고 질문하면 어떻게 하나요?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은 없나요? 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비효율적인 학생이 되겠죠. 우린 효율성과 정답에 강한 학생을 선호합니다. 물론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그건 특정 단계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의 대답은 묘하게 슬프면서도 현실적이었어요. 질문이 많고 호기심 넘치는 아이보다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산출형 두뇌가 한국에선 더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원장실을 나오며 그가 건넨 학습 프로그램 책자를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중2 심화반 12주 완성 커리큘럼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주차별 학습 목표, 예상 문제 유형, 심지어 가능한 실수 패턴까지 철저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린 천재를 기다리고 찾지만 한국은 천재를 계획하고 만든다. 이 사실이 불편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미국의 교육에서는 발견이 중요하지만 한국은 설계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설계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학원에서 경험한 충격을 완전히 소화하기도 전에 다음 날 서울 강남의 유명 교육 컨설팅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평범한 오피스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미래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을 가득 메운 대형 모니터와 수백 가지 데이터 포인트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들의 성적 변화, 취약 과목, 문제풀이 시간, 집중력 지표, 수면 패턴까지 초 단위로 기록돼 있었죠. 이거 전부 학생들 데이터인가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나요? 상담실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최적의 효율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교육 데이터 분석을 연구했지만
이 정도 정교함과 세밀함은 처음 보는 수준이었어요. 하버드나 MIT의 교육공학연구소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했는데 여기선 이미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죠. 데이터 화면 속에 한 학생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담실장이 화면을 확대하며 그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 학생은 작년엔 수학을 완전히 싫어했어요. 문제풀이 자체에 흥미가 없었고 성적도 하위권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보니 이 학생은 수학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언어적 접근법이 더 적합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교재와 학습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모든 수학 개념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구성했어요. 결과적으로 3개월 만에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3개월이요? 미국이라면 그런 변화에 수년이 걸릴 텐데. 그게 바로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상담실장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학생의 재능에 맞춰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상적인 성과 모델을 설정하고 거기에 아이를 도달시키는 최적의 경로를 설계합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상담실장이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죠. 저희가 만드는 건 진짜 천재가 아니에요. 그저 천재처럼 보이는 학생이죠. 그게 무슨 뜻이죠? 천재는 본래 희소하고 예측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에선 수만 명의 학생이 동일한 시스템과 방법론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말 천재적 재능이 있어 최고가 되고 나머지는 그들과 비슷해 보이는 아주 뛰어난 수준의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외부에서 보면 한국 학생 전체가 천재 집단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천재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략적 설계, 극한의 효율성, 이것들이 뒤섞인 한국형 시스템은 제가 평생 연구한 그 어떤 것보다 강력했어요. 한국의 천재 시스템을 파악했다고 생각한 저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서울을 혼자 걸어보기로 했죠. 복잡한 데이터와 숫자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실제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싶었어요. 서울역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교복을 입은 소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부끄러운 듯 대답했어요. 코딩 공부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고등수학 공식과 파이썬 코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알고리즘 개발 화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걸 혼자 하고 있다고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나요? 인터넷으로 독학 중이에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의 알고리즘은 꽤 정교했어요.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초를 응용한 코드였는데 스탠퍼드에서 제 수업을 듣는 컴퓨터 공학과 학부생들도 쉽게 작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왜 이런 공부를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현실적인 대답을 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야 하니까요. 전 서울대나 연고대에 꼭 가야 해요.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저라도 좋은 대학에 가야 가족 상황이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게 목표예요? 좋은 대학? 목표라기보다 한국은 학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제까지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정교한 기계처럼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시스템 밖에서 처절히 몸부림치며 홀로 천재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죠? 승호예요. 강승호요. 승호의 코드를 좀 더 살펴보니 독학으로 이런 깊은 수준의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는 건 미국에서도 극히 드문 재능과 끈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제가 천재로 키우고자 애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풍족한 환경과 최고의 지원 속에서 자랐어요. 그들은 실패해도 안전망이 있었죠. 반면 이곳의 아이는 실패란 선택지 자체가 없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레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수준의 코딩은 미국에서도 대학 고학년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수준이야. 그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곧 원래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몹시 무거웠어요. 강남과 대치동에서는 데이터와 전략으로 학생들을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밖엔 승호처럼 처절하게 발버둥 치는 아이들이 있었죠. 그 아이들의 절박함과 의지가 한국의 진짜 원동력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 5째 날, 카이스트 출신 후배 연구원이 추천한 공학 포럼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AI 기반 반도체 결함 예측 알고리즘이었고, 주요 발표자가 고등학생이라 들었을 때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의 우수한 학부생들도 반도체 공정과 AI를 결합한 연구는 대학원급 수준으로 어려워하는데 고등학생이 뭘 발표한다는 걸까요? 프로젝터 화면에 등장한 발표자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고등학생 지호였습니다. 말투는 또박또박했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놀랍게도 원어민 수준에 가까웠어요. 지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제 공정 데이터를 분석해 딥러닝 기반 AI 알고리즘을 통해 불량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개념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델이었고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 모델을 삼성전자 연구소와 협업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까지 검증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제 입은 점점 더 벌어졌어요. 이건 고등학생의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박사 논문 발표 수준이었죠. 발표가 끝나자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실제 생산 환경에서의 신뢰도는 어떻게 검증했나요? 지호는 당황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수치와 함께 답변했어요. 현재 테스트 환경에서는 기존 모델 대비 약 12.4% 향상된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희소 결함 패턴 감지에서 23.7%의 개선이 있었고요. 실제 생산 라인에서는 5개월간의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 중입니다.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졌지만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통계적 유의성, 과적합 방지 방법, 모델 확장성에 대한 질문에도 대학원생 이상의 전문성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서울역 앞에서 만난 소년 승호가 떠올랐어요. 두 학생 모두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었죠. 한쪽은 시스템 안에서, 다른 한쪽은 시스템 밖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조심스레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다가가 지호의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어요. 이 친구 알고리즘, 실제 테스트에서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어요. 물론 공식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주목받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개발한 AI 모델이 세계 최고 기업의 연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다니 아무리 영재라 해도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연구를 고등학생이 한다는 건 미국의 기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발표를 본 후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어요. 대체 이 나라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이런 인재들이 만들어지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교육부 산하영재교육 담당관과의 미팅을 요청했어요. 솔직히 관료들은 보통 형식적인 대답만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아침 정부 청사 회의실에서 미팅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빠른 대응 자체가 이미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담당관은 마치 제 방문을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노트북과 태블릿을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그는 첫 마디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는 영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재를 설계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는 태블릿을 넘기며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을 설명했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학과학 사고력 진단, 창의성 평가, 메타인지 검사 같은 정밀 테스트를 통해 아이들을 조기에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단순히 IQ 같은 일반적 지표가 아니라 28가지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 역량 지표로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아이들은 영재교육원, 과학중점학교, 대학 연계 고급 과정에 순차적으로 편입되며 데이터 기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고 했죠. 아이들을 마치 기업이 사원을 육성하듯 키운다는 건가요? 저는 약간의 비판적 뉘앙스를 담아 물었습니다. 담당관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교수님, 우린 이 과정을 인재 육성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미래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의 투자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재만이 유일한 자원이죠. 그의 솔직함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교육은 항상 개인의 잠재력 발현이나 인간 성장이라는 인문학적 가치로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교육이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IQ 150을 가진 천재 1명보다 IQ 130을 가진 인재 1000명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나라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천재 1명은 우연히 나타날 수 있지만 1000명의 고성능 인재는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교육 포럼의 패널로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AI 시대의 미래 인재 교육이었죠. 이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했기에 제 나름의 통찰과 약간의 비판을 섞어 발표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포럼장에 들어서자 참석자 대부분은 교수, 연구자, 정책가들이었지만 맨 앞줄에 앉은 한 명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대학생도 박사도 아닌 교복을 입은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견학차 왔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학생이 발표자 중 한 명이었어요. 데이터 중심 역량 기반 학습 구조의 한계와 한국형 개선안. 제목만 봐도 굉장히 전문적인 주제였는데 고등학생이 이런 주제로 발표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정확히 12분간의 발표를 했어요. 처음 30초 정도는 외운 내용을 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발표는 놀라운 깊이와 통찰력을 보여줬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시각으로 세계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고 수치와 사례를 결합하며 현재 데이터 기반 교육의 한계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제시한 미래 대안이었어요. 그는 혼합 접근법을 제안했는데 데이터의 효율성과 인간 중심 가치를 절묘하게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스탠퍼드에서 유대계 교육학자로 수십 년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고등학생의 발표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제가 평생 고민해온 탈무드식 사고 교육, 창의성 중심 학습의 가치와 한계를 이 아이는 이미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저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당신의 발표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자 중심 교육이 지나치게 구조화되면 오히려 창의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히려 제 질문의 전제를 뒤집는 대답을 했어요. 현재 한국 교육 시스템은 구조화된 가운데 탈출구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창의성은 혼돈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통제된 탈주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학생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의 답변은 오히려 저보다 설득력 있었어요. 제 질문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내 반박했죠. 결국 마이크를 다시 잡은 저는 학문적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평생 교육은 철학이고 예술이라 믿어왔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과학이자 생존의 전략이었군요. 저는 오늘 학생이 되었고 당신이 선생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고 이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제 가슴을 더 세차게 때렸어요. 포럼이 끝난 후 다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수준의 통찰력을 갖게 되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저희 학교에만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수십 명 있어요. 다만 그들은 이론보다 실용에 더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날 이후 한국 교육을 지나치게 경쟁적인 시스템으로만 보던 시선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 나라는 경쟁이 아니라 전략으로 교육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은 이제 세계 어디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로 복잡하게 얽힌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는 이제 제 안에서 완전히 다른 무게와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확신에 찬 교육학자였어요. 유대인의 사고 중심 교육, 창의적 질문과 철학적 탐구, 그리고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오랜 신념이 제 교육 철학의 뼈대였죠. 저는 스탠퍼드의 강단에서 자신감 있게 이 철학을 가르쳐 왔고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그 모든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려야 했습니다. 중학생의 기하학 풀이에서 시작해 대치동의 데이터 기반 교육 시스템, 서울역 앞의 독학소년, 반도체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고등학생, 교육부 담당관의 냉철한 국가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현이라는 학생의 빛나는 통찰력까지. 모든 경험이 제 교육관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했어요. 마치 뇌의 신경망이 새롭게 연결되는 듯한 지적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는 교육을 지식 전달이나 인격 형성이라는 고전적 개념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교육을 하나의 정밀한 산업으로 그리고 국가 생존의 필수 기술로 진화시켰어요. 그날 스탠퍼드에 있을 제 조교에게 긴급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 설정해야 한다. 다음 교육혁명의 모델은 더 이상 핀란드나 스위스가 아니다. 바로 한국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교육 이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 이제 저는 세계 교육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설계하고 시스템으로 복제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천재가 많은 건 우연이나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국가 전략의 결과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했어요. 교육이 철학과 이상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천재성은 시스템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제 남은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스탠퍼드로 돌아온 지금, 저는 한국식 교육 모델을 미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어요. 물론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지만 천재를 설계할 수 있다는 한국의 도전적 접근은 분명 세계 교육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요? 유럽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설계도, 유럽의 명성, 그리고 그의 자부심. 한국은 그저 새로운 시장에 불과했고 자신이 가진 기술력을 증명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회의 첫날, 한국인들은 0.02mm의 오차를 지적하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요? 라는 그의 반문에 돌아온 대답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체 그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루카 디 마르치오입니다. 제게 일은 가족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세운 자동차 부품 회사는 이탈리아 장인 정신의 자랑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저희 회사도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잘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한류나 케이팝 같은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게 한국은 효율적인 노동력이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되었죠. 그렇게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수락하며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카 디 마르치오 대표님, 환영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파트너 회사 직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들의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는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 같아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되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프로젝트 첫날, 협력사와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저희가 제안한 설계도를 자세히 검토하더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한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여기 0.02mm의 오차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유럽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회사인데 이들에게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듯 보였어요. 0.02mm?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반문하자
그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파트너사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 게 꼭 필요합니까? 우리는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괜찮은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고가 아니면 고객이 떠납니다. 저는 속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복잡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하지 이렇게까지 강박적으로 일하지는 않으니까요. 며칠간의 회의와 공장 투어가 이어지며 저는 점점 한국 일문화에 대한 불만이 쌓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과 효율, 그리고 품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사람들이 늘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괜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한국 파트너들은 끊임없이 디테일을 요구하며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문제를 제기했고 저는 매번 새로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겁니까? 하지만 협력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안한 수정 사항을 다시 검토한 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불필요한 수정입니다. 이 상태로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그러나 한국 직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안전이 아니라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이 수정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결국 저와 한국 직원들 사이의 대화는 팽팽히 맞섰고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일에 집착하는 거지? 문화 차이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한 걸까? 한국과의 만남은 제게 매우 혼란스럽고 피곤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집착이 단순히 고집스러운 성격에서 나온다고만 생각했죠. 그들이 말하는 최적화라는 단어는 제게 그저 시간 낭비처럼 들렸습니다. 프로젝트의 큰 틀은 이미 완벽했고 굳이 이런 세세한 조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지 점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갈등은 프로젝트 중반부 설계 도면을 최종 검토하던 날에 터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국팀은 설계 도면에 대해 수많은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공정 효율이 3% 향상될 겁니다. 여기 재질을 변경하면 장기 내구성이 강화됩니다. 저는 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지금처럼 계속 수정하면 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수정이 잦아서 불편하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고집스럽게만 보였어요. 완벽한 결과는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런 식으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상태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 순간 한국 팀원들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회의 이후 저는 점점 더 큰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로운 요청과 아이디어로 인해 업무가 복잡해졌고 그들의 꼼꼼함이 제게는 불필요하게 느껴졌거든요. 한 번은 저녁 회식 자리에서 한국 팀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어요. 대표님, 저희가 많이 까다롭게 구는 것 같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한다고 평가받지 못합니다. 저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나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적당히 하고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팀이 지닌 그 독특함은 제게는 그저 지나친 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부품 검수 과정에서 한국팀이 제안한 수정 사항 중 하나가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보세요. 이 부분은 애초에 수정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괜히 시간을 낭비했네요. 저는 마치 승리라도 거둔 듯 말했어요. 한국팀의 반응은 차분했지만 제게는 더 큰 반박처럼 느껴졌어요. 대표님,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그럼 모든 프로젝트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따지면서 진행합니까? 한국 팀장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효율성과 완벽함 사이에서 저희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한국 팀과의 대화를 피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의 일문화는 저를 철저히 압박했고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정 요구는 마치 제가 무능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유럽에서 성공한 방식을 고수하면 충분히 승산 있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건은 공정 중반에 발생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시제품 부품 몇 개에서 미세한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아, 또 불필요한 수정 요청이겠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태도는 달랐어요. 그들은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부품 검수 기록을 자세히 살피며 결함의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최종 제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정도 결함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모든 공정을 멈추고 철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결함의 원인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비슷한 문제가 다른 부품에서 발생할 가능성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프로젝트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불필요해 보였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까? 이 결함은 고객이 알아채지도 못할 사소한 문제예요. 저는 소리치듯 말했지만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알아채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제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는 사고방식이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공장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한국팀은 밤낮 없이 일을 이어갔죠. 저는 솔직히 그들의 에너지에 놀랐습니다. 저라면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건가?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이탈리아 본사로 돌아가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셋째 날 새벽 한 팀원이 밝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는 결함의 원인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온도 변동 때문임을 설명했어요. 그 변동은 1, 2도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차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죠. 제가 감탄했던 건 그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마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이번 문제를 계기로 생산 공정을 전체적으로 최적화할 방법까지 제안했습니다. 공정이 재개되고 프로젝트는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공장에서 팀원들이 피곤에 지친 얼굴로 웃으며 서로를 격려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위기 이후 저는 한국팀의 방식에 대해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열정은 일의 성과를 넘어 한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직 한국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프로젝트가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저의 긴장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업무 방식과 사람들의 지나친 성실함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들에게서는 마치 일만이 삶의 전부인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고 저는 솔직히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한국 팀원들이 보여준 한 장면은 제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고열과 두통으로 몸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일정을 강행하다 결국 호텔 방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몸이 아프면 당연히 일을 쉬고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 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압박감을 느꼈고 이런 상황에서 쉬는 건 무책임한 행동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문을 열어보니 한국 팀장과 팀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제 상태를 본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제가 괜찮다고 거듭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며칠간 충분히 휴식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불안했지만 팀장은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건강해야 프로젝트도 잘 끝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놀랍게도 그들은 제가 병원에서 나오는 동안 제 숙소로 미음을 준비해 두었고 열이 더 오르면 쓸 수 있도록 해열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팀원들을 업무 파트너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은 제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 안부를 묻고 업무를 최대한 대신 처리하며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 회의에서 제 상태를 보고 팀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잘하고 있으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세요. 대표님이 빠지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사실 이탈리아에서도 팀워크와 동료애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느낀 그들의 배려는 동료의 이상의 것이었어요. 제가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피로 속에 지쳐 있을 때 그들은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도왔습니다. 어느 날 밤 팀원 중 한 명이 제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집에서 직접 끓인 닭백숙이에요. 건강에 좋으니 드셔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를 위해 음식을 부탁했는데 어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접시를 받아들며 얼떨떨하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위해 이런 걸 해주셨죠?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외국에서 혼자 고생하시니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합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음식을 먹으며 처음으로 한국의 따뜻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친절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그들의 문화는 제가 자란 환경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의 배려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 팀원들의 엄격하고 꼼꼼한 일방식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았지만 정작 그들은 제가 지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죠. 며칠간의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뒤 저는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이 회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도 저희에게 항상 잘해주시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가는 거죠. 그들의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저는 프로젝트에 다시 전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팀의 따뜻한 배려를 경험한 뒤 그들을 보는 제 시선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꼼꼼하다 못해 까다롭다고만 느꼈던 그들의 일방식이 이제는 함께 완벽함을 추구하는 동료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업무는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특히 모든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팀의 협업 방식은 제게 익숙하지 않았죠.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또 하나의 난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부품 설계가 기존 생산 라인과 충돌을 일으킨 것이죠. 이대로라면 생산 속도가 크게 떨어질 겁니다. 한국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방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계는 내가 맡은 영역이고 생산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질문하자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설계와 생산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팀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제게 낯설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각자의 전문 영역을 존중하며 문제를 나눠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회의가 길어지며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의견만을 전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들과의 토론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48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우리는 새로운 설계를 도입하면서도 기존 생산 라인을 최소한으로 변경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이 잘 끝났을 때 개인적인 공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기서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모두의 성과로 여기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회의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고 팀원들도 저를 더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대표님도 이제 협업에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처음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며칠 뒤 또 다른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설계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문제를 발견한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제를 언급했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대표님,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검토했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팀이 가진 진짜 강점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디테일한 접근과 끊임없는 논의, 그리고 협업의 과정이 사람 간의 관계와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회사에도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들의 방식은 모든 팀워크의 기본 원칙처럼 느껴졌거든요. 프로젝트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최종 부품 검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지만 한국 팀원들의 태도는 유난히 단호하고도 진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선을 다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 사실 저는 여전히 그들의 꼼꼼함을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최종 검사가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검사를 넘어 완성의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최종 검사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몇 개의 부품의 표면 처리에서 미세한 오차가 발견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정도면 고객은 절대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러나 한국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우리가 고객에게 보여줄 최종 제품입니다. 99%가 아닌 100%여야 합니다. 그들은 밤새워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고 끝내도 충분할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생각이 바뀐 건 그들이 보여주는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마침내 그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특정 재료의 미세한 불균형 때문이었죠. 저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닌 이 끈질긴 노력이야말로 이 나라를 오늘날의 위치로 올려놓은 원동력이 아닐까? 그날 오후 팀원 중 한 명이 제게 사소한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왜 이 프로젝트를 맡으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적으로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 제게 일에 대한 동기와 열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드디어 완벽하게 개선된 최종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를 보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환호에 동참했어요. 최종 제품이 완성된 후에도 한국 팀의 에너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함께 제품의 최종 테스트와 고객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한국 팀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면 후속 모델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정은 끝이 없었고 솔직히 말해 저는 지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열정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일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한국팀과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회식이 있었지만 그날은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도착한 곳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전통 한식당이었죠. 대표님, 한국 음식 중에서는 이런 전통 음식을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테이블에는 각종 반찬과 전골, 그리고 김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식들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들의 권유로 한 입씩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제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이 반찬들도 나눠 먹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국 음식의 철학이 마치 그들의 협업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모든 반찬이 서로 다른 맛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먹었을 때 가장 완벽한 식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서울의 밤거리를 걷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한 노점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고 저는 붕어빵을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건네자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운데 하나 더 가져가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따뜻함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서울의 도심 속에서 느낀 이 작은 배려는 한국인들이 가진 정이라는 문화의 또 다른 단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한국 팀과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팀원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대표님, 돌아가시는 비행기 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그저 시간을 알려주었는데 그는 며칠 뒤 공항까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분은 끝까지 잘 모셔야 하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정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의 다른 표현으로만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은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깊은 인간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병으로 힘들었을 때,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심지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던 순간들까지도 그들은 항상 저를 배려하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제가 한국 팀원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든 계기가 되었죠.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경험을 돌이켜볼 때 이 나라의 가장 큰 강점은 사람 중심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은 사람 간의 신뢰와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죠. 한국 팀원들과의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일의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어떻게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팀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협력의 정신은 제가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 돌아간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우리 회사와 팀에 전파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과 만났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는 가치와 진심 어린 배려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